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보이고요. 들으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과 그 의미와 관련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 문제죠. 그래서 수능 지문을 같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합니다. 그 중에 기초 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그 총 열량 소모량을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합니까?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초 대사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하고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서 대사량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60에서 한 75%를 차지하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근육량을 이제 늘리면은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은요, 직접법하고 또는 간접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도 기억하고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직접법은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로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입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할 때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동물의 산소 소비량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장치가 필요하죠. 예, 장치가 필요하고 산소 소비량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어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볼까요? 자,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19세기 초기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표면 그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봤어요.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 0.67에 비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제 일단은 이제 지문이니까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의 값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했죠. 예, 이게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 내 값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체중이 만약에 W다. 그러면 이제 W에서 이 W로 커지게 되면은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잖아요. 그러면 2죠.
자,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아까 체중이 아닌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W의 0.67승분의 이 W의 0.67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의 0.67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1.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이 만약에 2면은 기초대사량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체중의 증가율이 2면은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1.6이잖아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작네요. 그죠? 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1930년대에 클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생쥐부터 해가지고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로축 변수로는 뭐를 봤습니까? 기초대사량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두고 각 동물별로 체중하고 기초대사량의 순서상, 이 순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체중이라고 하면은 자, 이 옆에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이게 순서상을 점으로 막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점으로.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을 봅시다. 가로축하고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라고 했어요. 서로 다를 경우에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 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라고 했죠. 자, 이런 곡선 있죠. 이런 곡선. 자, 이런 곡선 주변에 분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점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X가 바로 뭡니까? 체중이죠. 그리고 Y가 뭡니까?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용 로그를 취한 값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L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다섯 번째 문단까지 했죠. 자, 이번엔 여섯 번째 문단. 이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은 이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기울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체중의 증가율하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L 그래프는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1의 그래프는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증가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체중의 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을 경우에는 1이에요. 근데 아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가는 거죠. 얘는 지금 체중보다 뭡니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작은 거 이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L 그래프하고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하고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서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바로 상대 성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종에서의 심장이나
두뇌하고 같은 신체 크기의 크기도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문단 볼까요?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하고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이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하고 세로축의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하고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우선 이 그래프에다가 두 변수의 그 순서상을 나타낸 점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요. 이들을 각각 제곱해서 모두 합한 것이 바로 편차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편차가 나오죠. 예, 이게 우리가 직선이 있으면 막 점들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차가 생깁니다. 이 직선하고 여기에 이 점 사이에 편차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편차, 그 수직 방향으로 해가지고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요. 이거를 다 제곱해요. 이 제곱해서 모두 다 더하고요. 그 더한 그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게 바로 최소 제곱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를 해서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라고 하는 값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동물의 체중 0.75승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0.75승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대사체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이 되는데요.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다. 대사체장에 비례해서.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먼저 볼까요? 14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1번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 금방 봤어요. 예, 그래서 동물의 체중 0.75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이거 9번째 문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은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키워야지만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하고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하고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차이는 안 나와요. 차이는 안 나오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체중의 어떤 그런 증가율에 대한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아까 이제 기초 대사량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죠? 이 가로축하고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8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5번을 보면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의 상대 성장을 하면서 발달한다. 아까 제가 말을 좀 약간 버벅거리면서 얘기했을 때 내 몸의 크기에
비례해서 상대 성장으로 해서 뇌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고요. 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도 자신의 그 몸, 이 신체 이거에 이제 비례해서 이 뇌의 크기가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1번.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60에서 75%를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클라이버가 그 9번째 문단에서 그 이 동물의 체중 0.75의 기초대사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도 이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항상 이 둘은 비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자, 맞죠? 자, 그리고 3번. 19세기 이제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한 건데요. 만약에 체중이 2면은 기초대사량은 1.6이었습니다. 아까 이 지문에서 봤죠? 세 번째 문단에서. 그죠? 자, 그리고 4번.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체중의 비례를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생쥐한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게 되면 과다가 아니고요. 예, 이건 제가 아까 금방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량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 체중에 비례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체중에 비례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 그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셔야 돼요. 대사 체중에 비례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죠? 체중에 비례해서 정한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해서 정한 양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약간 살짝 말을 버벅거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과다가 아닙니다. 적게 복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았죠. 아까 0.75였잖아요. 예, 초기 연구는 0.67이었고, 그죠? 예,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리고 16번. 자, 기억은 아까 이제 그 직접법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니은은 간접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었는데요. 자, 1번에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측정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기억은 직접이잖아요. 자, 직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온도를 일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그 체온이 변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온도를 일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량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에 자,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 양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그 간접법은 이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건데 동물의 산소 소비량이 필요합니다. 자, 알 필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달리가 아니라요. 둘 다 맞습니다. 우리 그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랑 관계없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기억하고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둘 다.
예,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죠. 예, 다를 뿐이고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번 기억하고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랑 관계없어요. 최소한의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복 상태에서 편안한 편히 쉴 때 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농계의 수컷은 직계발 하나가 매우 큰데요. 큰 직계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계의 게딱지 폭을 이용을 해서 큰 직계발의 길이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그 게딱지 폭하고 큰 직계발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다수의 순석상을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 L 그래프 같은 방식으로 치했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가로축하고 세로축에다가 이 폭하고 얘가 폭이겠죠. 자, 얘가 폭이고 얘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값을 놓고 분석을 한번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라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A에 B가 비례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그 아까 6번째 문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한번 그 6번째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X축에 표시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Y축에 표시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라고 하면은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체중의 증가율하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라고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가로축인 A의 증가율이 세로축인 B의 증가율보다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의 증가율에 자, 이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A에 B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우리 다른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최적의 직선을 이제 구해서 A하고 B의 증가율을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게 편차 제곱의 합이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우리가 편차가 커지면은 편차의 제곱 합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작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 있으면 이게 점이 있잖아요. 그럼 점의 값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얘가 편차인데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편차 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편차값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라고 하면은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아까 그 5번째 문단에서 읽었던 건데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가로축하고 세로축의 두 변수가 이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순서상을 나타내는 점들이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L 그래프는 곡선이 아닙니다. 직선 그래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자, 4번을 보시면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라고 하면은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계속 안 읽을게요. 자, 그래서 A의 증가율이 이제 B의 증가율이 작으면 이거는 당연히 이 기울기가 어때요? 얘가 1이면 얘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습니다. 큰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 A의 증가율하고 B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은 점들은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의 주변을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일반적인 그래프는요.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다를 경우에 이 그 증가율이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 하고 좀 다르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명체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약간 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거부감만 없다면 내가 과학을 뭔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지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제 17번 문제가 킬러 문제다, 뭐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웠을 문제였던 거는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았고요. 함께 하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